당장 체감되는 일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내가 사는 지역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중앙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에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 주변 밑바닥에서부터 뿌리 깊게 풀뿌리 정치를 가꿔나가는 정치인에겐 관심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시의원에도 출마하고 주민에게 권력을 주고자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치인 한 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미진 진보당 강원도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말이죠.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105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구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불란서 소식이 또 아주 대문짝만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뭐랄까 메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불란서 소식들이. 그렇지. 네. 맞아. 한국에서는 네. 아무래도 보니까 그럴 만한 소재더라고요. 이 제5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기준이겠죠. 프랑스 제5공화국 역대 최연소 총리가 탄생을 했다 이번에. 맞아요. 국인 씨보다 한 살 많네요. 네네. 89년생, 1989년생이니까 34살에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이번에 또 임명이 돼가지고 한국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총리가 이제 탄생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은 막 40대 총리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는 막 30대 총리가 나오고. 네. 게다가 뭐 이분이 어쨌든 공개적인 이제 동성애자로 또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다. 네네. 그것도 아마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일라나요? 프랑스 총리 역사상? 아마 그것도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내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34살에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리 생각해 보면은. 하여간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뭐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온갖 뭐 경험과 역량과 연륜을 쌓아야만 이게 될 수 있는 뭔가 최종 정점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34살 만에 이게 된다 했을 때 뭐 이게 낙하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이력을 살펴보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이미 한 10년 전에 시의원 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20대 초중반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정치인 경력을 이제 다년간 쌓으면서 뭐 교육부 장관도 최근까지 하다가 이렇게 총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 나이면은 이제 정당에서 뭔가 가입하기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저 청년 위원장들 나이도 막 40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보통 국회의원도 30살에만 30대에만 국회의원에도 엄청 젊은 거다. 아니 뭐 이러잖아요. 국회의원이 뭡니까 시의원이 30대만 그렇죠. 돼도 엄청 주목을 받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이 낮아졌잖아요. 그 만 18세로. 네네.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제 고등학생도 될 수가 있죠. 맞아요. 출마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저 고양시인가 엄청 어쨌든 젊은 사람이 또 한번 되기도 했던데 만 19세인가 만 20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젊은 시의원이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상징적인 어떤 한두 명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지 뭔가 이게 유럽처럼 특히 불란서의 사례처럼 뭔가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하면서 정말 당에서 육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총리급의 정치인으로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맞아요. 한두 번 쓰여지고 사실 뭐 이게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뭐 부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뭐 군대를 한 거잖아요. 그게 큰 영향이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야탈 총리가 파리 정치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뭐 저 불란서의 뭐 카르텔 대학 중 하나입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프랑스에는 이게 뭐 보통은 대학 평준화라고 알려져 있지면 그래요. 막 1대학, 2대학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위에 좀 더 엘리트들만 가는 하나 만들어 놨구나. 또 빼놨구나 그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랑제꼴이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뭐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 불란서 총리 지금 된 사람 아탈 총리.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특수 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에 좀 더 가깝긴 하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와 같은 형태의 법학 전문 대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대 법대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치. 그러니까 여기도 파리 정치학교 거기가 지배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이 의미로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파리 정치대학 출신들이 이제 공직이나 아니면 그런 영역에 더 앞서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파리 정치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뭐 근데 우리는 아까 뭐 군대 얘기했지만 사실 여성 정치인들도 그렇게 뭐 젊은 나이가 없는 걸 보면은 풍토 자체가 많이 다르다. 유럽 우리는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연령주의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회 경험이 좀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아직 더 세상을 배우고 정치를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또 몇몇 이 청년 정치인들이 좀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다 대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맞아요.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불란서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다는 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한국도 어쨌든 뭔가 세대 교체, 정치의 어떤 권력 교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집권하고 있는 마크롱도 뭔가 기존의 그 프랑스의 전통적인 정치 체계 양당 뭐 아니면 그 다당제 안에서도 뭐 보수와 진보 안에서 좀 새로운 물결로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 뭐 하는 꼴을 보면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던데. 그렇죠. 지금 앙마르슈로 출마. 지금 뭐 르네상스인가 뭐 정당이 그랬던 것 같은데. 르네상스 당으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불란서는 뭐 그렇고 거기도 참 희한하더라고. 하여간 뭐 한국은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이유가 이거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우리도 어쨌든 젊은 정치인들에게 특히 이렇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뭔가 텃밭을 갖고 온 풀뿌리 정치인들에게 좀 기회가 가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모신 분도 정말 오랫동안 대학생 때부터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또 출마까지 해가지고 나름 또 어떤 성과를 쌓기도 했었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과 함께 뭐 앞서 나온 이런 주제의식,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시의원 뭐 출마한 뭐 막전 막후 이런 것도 들어보고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코너 이름을 뿌리 깊은 정치로 좀 정하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풀뿌리 좀 다지기 이런 걸로. 앞서 설명한 흐름과 이 뿌리 깊은 정치 이러니까 너무 또 올드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네이밍의 한계야. 맞아요. 사실 우리가 펀시티 이런 거 비웃을 순 없어. 네네. 뭐 커먼 원주?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맘 놓고 비웃을 순 없습니다. 우리 한계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비웃을래 우리는. 그 사람들 그거 하라고 돈 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거밖에 못 자. 하여간 중요한 건 자꾸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오늘 105회 2부입니다. 비옥하게 가꾸는 민주주의의 텃밭, 뿌리 깊은 정치. 원주에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과 또 시민 사회 단체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정치 이제 최전선에서 지금 활약 중이시죠.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직접 시의원 출마까지 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와 이제 함께 문화 영역에서 또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겐 저는 이게 좀 더 익숙하긴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작 이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뭐 정치 관련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그냥 아예 나를 잡고 한번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해서 기회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보죠. 장미진 진보당 강원도당 원주시 지역위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네. 약간 원주하는 저기 뭐 이렇게 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 이것도 아니니까 약간 어색함을 느끼는 게스트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사석에서 이렇게 하다. 약간 나도 그 분위기에 좀 휘말려 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보죠. 어쨌든 위원장님 오늘 미진쌤 나와주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여기다가 네, 편하게 저희 조심해서 한번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잠깐만 조정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보당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미진쌤 위원장님과 저는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됐고 아마 국인 씨는
또 청년 문화계의 활동을 또 같이 하시면서 저희 셋은 어쨌든 좀 친분이 있는 그쵸. 거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팩트 체크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박주환 감독님이 나왔었어요. 네. 그 박주환 감독님과 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사실 위원장님 미진 쌤과의 또 첫 만남이기도 했거든요. 그때가 기억이 그래요? 나세요 혹시?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나세요? 아니 미진 쌤이 저한테 먼저 메일을 보내셨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제가 그때 진짜요? 신입생이었는데 11년 전이죠. 2013년에.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그때 상지대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때 박주환 감독님도 그때 처음 만나게 됐고. 약간 그 만남의 주선자셨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진짜요? 그 메일 뒤져보면 있을 겁니다. 네, 이건 확실하고요. 아니 제가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도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그래요?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왜 박주환 호스트셨는데. 감독님은 첫 만남에 저런 질문?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꼭 해야겠다 했는데 진쌤은 만남 자체를 그러게요.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그때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던 그 자리에. 진짜요? 네. 그 자리에 계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저랑 이제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아냐고 물어보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 만난. 그러면은 아니 이거 누가 팩트 체크해줘 이거. 유진 쌤이 기억하시는 약간 첫 만남은 언제세요? 약간 이게 근데 막 정확히 기억이 나기 기억이 안 어려울 것 나죠. 같아요. 네. 네. 보통 그냥 대학 다니면서 알게 되고 약간 이런 사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정확히 이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결국 박주환 감독님의 이 팩트를 체크해줄 진실 공방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짜장면집 사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하여간 저는 그때 이제 셋이 첫 만남을 가졌던 게 또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두 분도 이제 그러면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음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요. 뭐 이 얘기는 넘어가 보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요. 국인 쌤은 어쨌든 그쵸. 2016년인가 그때 맞아요, 저희. 원주문화재단의 맞아요. 지지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나신 거죠. 문화재 양성 사업이었던 지지대 프로젝트 1기로 네. 역사적인 그때 만남을 가지셨고 첫 만남에 뭐 인상은 좀 어떤지. 근데 그때 제가 그 지지대 할 때가 대학교에서 이제 원주로 다시 오고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뭘 하지라는 고민으로 계속 보냈었어요. 그렇죠. 리턴하고 나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가지고 지지대를 어쨌든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9명 중에 물론 9명이 다 서로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서로 2명 정도는 서로 알거나 약간 아니면은 뭐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이래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저는 저 혼자 약간 외딴 섬에 놓여진 아이처럼. 고립됐어. 네. 그리고 특히 또 대문자 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주 꼬다는 머리자루처럼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이렇게 있었었죠. 그럴 때 혹시 미진 쌤이 먼저 다가와서 혹시 저도 아이라서 뭐야? 이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가면 이렇게 저도 먼저 막 말을 잘 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두 분이 약간 좀 점진적으로 그때 좀 친분을 쌓았던 걸로 봐야겠군요. 네. 근데 또 지지대가 거의 시작하고 나서 막 춘천도 가고 그다음에 광주도 가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네, 저희가 굉장히 격한 일정에 타이트한 일정에 막 밤에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때 새벽에도 막 만나고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그 기간에 비해 굉장히 좀 빨리 가까워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네네. 좋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거 팩트 체크를 못하니까 좀 마음의 한 구석이 아직도 내가 오늘 시원하게 풀린 줄 알았는데 계속 이거 머릿속에 남네. 죄송하네요. 아니야. 저만 기억해 남는 걸로. 자 일단 넘어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작한 정당 활동. 정치 얘기를 그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정치인 분들 모시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궁금한 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어떤 계기가 무엇일까 궁금을 합니다. 사실 뭐 대학 때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총학생회 선거에도 나가셨었잖아요. 제가 이걸 또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지대 학보사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제가 수습 기자였는데 가장 처음 맡은 취재 임무가
총학생회장 선거 이제 정책 토론회 취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나갔을 때. 예스 위켄 선포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 이 좀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거. 수첩을 거의 수첩 절반 썼습니다. 그때 메모하느라. 그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좀 바꾸겠다는 좀 꿈을 그때부터 키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또 그 이후에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잖아요. 뭔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좀 관심이 이런 쪽으로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뭔가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거든요.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대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당원으로 내가 가입하고 이런 어떤, 아니 표현이 자꾸 그러네, 뭐 의식화라 그래야 되겠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사회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학생 때 그 효순이 미선이 그 촛불이 2002년 있었거든요. 이었죠?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도 그 촛불이 있었고, 저도 이제 중학생이고 제 또래 또 그렇죠. 였어서 같이 좀 참여하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런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막 이렇지만은 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냐 하면 사실 그런 거는 네. 뭐 마땅히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맞아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마다의 약간 뭐 그냥 이게 뭐 책 읽고 뭐 온라인에서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당에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뭐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니까 따라가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좀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를 통한 변화에 관심을 둔 이유. 저는 사실 뭐 대학 때부터 이제 이렇게 또 활동을 계속 하셨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랄까요, 그 활동이 좀 문화와 계속 좀 접목이 네.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원주투데이와 인터뷰한 기사를 하나 찾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나와요. 이제 청년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으로 뭐 문화 공동체 더 나은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중심에 이제 문화가 있다. 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좀 문화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문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좀 이유가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주변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특성이 좀 더 개별화되어 있고, 그 청년들에게는 특히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소비하게끔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을 제가 졸업하고 나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구이역 김군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이 문화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좀 공동체적이고 따뜻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뭔가 이 원주에서 살아가면서 좀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문화가 좀 더 이제 작은 공간이거나 아니면 좀 만나는 그런 소소한 관계들에서부터 좀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문화 그 공동체 그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더 나은이 그럼 약간 좀 기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더 나은 맞아요. 단체를 네, 만드시고 네, 활동을 네. 하신 게. 더 나은에서 하셨던 활동이 그래서 뭐 이제 인문학 강의 이런 것도 네.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중에는 뭐 그림책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시고 공간도 운영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인문학 그렇죠. 강좌도 많이 열었었고, 그때 이제 서울에는 막 이런 강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원주에서는 그런 거를 듣기가 되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책 읽고 좀 좋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작가들이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뭐 주제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들을 좀 섭외해서 인문학 강연도 많이 열기도 하고, 또 그림책 동아리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림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만들어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림책으로 이제
그 원주에 또 있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모임도 했었죠. 저도 한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책 그 청년 마을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거 있었는데 맞아요. 잠깐 그때 한번 이제 참여했던.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각자 이제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 치악산 막걸리를 주제로 해서 또 그림책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촛불 집회가 한참 있었던 때이기도 해서 그때 이제 뭐 촛불의 뭐 시점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4대강 때문에 그 영주의 내성천 갔다 온 이야기를 또 그림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같이 만들면서 좀 얘기도 나누고 하는 모임을 좀 했었죠. 맞아요. 저희 그 활동 초창기여가지고 그 지금 그 16년, 17년 이럴 때면은 원주에서도 이제 그림책 활동이 조금 더 그 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이었었는데 문화도시랑 접목이 돼서 그때 또 미진쌤이 그런 그림책 관련해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약간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림책에 어떻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도 막 생겨났었고 맞아요. 원주에서 오랫동안 뭐 있었던 그 그림책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여기도 있었는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그림책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그것과 이제 연관된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제가 이제 거기 영주 내성천 갔을 때 거기 이제 이 모래가 흐르는 거를 더 이상 발 담궈서 이제 느낄 수 없을 거라고 발 다 담궈보라고 하시는데 아 진짜 내 후대 미래 세대가 이런 모래가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그림책 같은 걸로 쉽게 좀 전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한번 이제 그 문화공동체 공간에서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림책을 만들게 됐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막연하게 그냥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주 그림책 뭐 이렇게 막 다 검색해서 뭐 이담도 찾아가고 이제 뭐 배우러도 다니고 그때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또 그림책이 적합하다고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림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뭐 이런 사회 문제나 정치 같은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기 되게 좀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좀 꺼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막막하지 않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문화고 미디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림책 활동도 하고 미디어 센터 통해서 이제 뭐 영상도 만들고 라디오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강사 일도 하고 그렇게 좀 연결이 다 됐었던 미디어 것 강사 같아요. 활동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메시지의 어떤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선전 구호를 외치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일상과 좀 접목을 해서 그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어린이 잡지 중에 저 김규영 씨가 발행하던 저 고래가 그랬어 같은 잡지도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어쨌든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좀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미진쌤 위원장님이 약간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문화에 집중을 하셨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슈아에게 그림책 그 책을 읽어줄 때 보면은 여러 그림책들을 읽어주는데 읽어주면서도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약간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건지는 그런 것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모르겠으나 야 이러한 가치를 여기 이렇게 담는다고 이런 내용들도 많거든요. 많이 급진적이군요. 이 맞아요. 그림책의 그러니까 세계라는 보면은 막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는 이제 그림책인데 이렇게 동물 가족 구성을
뭐 이렇게 홀어머니가 있는 그 동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가족 아니면은 부모님이 없는 이제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가족 구성원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걸 그리고 뒤에 읽어보니까 작가의 말이나 이런 데도 의도적으로 그런 걸 그렸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할 때보다 오히려 그렇게 그냥 읽어주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부담 없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 어른들이 같이 읽어주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림책이란 매체의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활동도 저는 사실 기억이 나요. 그 평화나비 활동도 또 네. 계속 하셔가지고 저희 상지대 학술정보원 또 계단에 네. 소녀상 그리는 맞아요. 활동도 하셨었고. 그 공간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윤미향 그 의원이기 전에 네. 이제 윤미향 대표님 오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원주에 직접 오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인문학 초청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대학생들이랑 같이 들었는데 같이 들은 친구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뭔가 원주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전국 동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나비가. 네, 평화나비가. 그래서 원주에서도 그러면 한번 평화나비 해보자. 그래서 네, 평화나비 그렇게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실행이 된 거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니까 소녀상 그리는 게 그게 되게 멋있게 좀 남아 있었거든요. 네. 되게 상징적으로. 네, 그 이제 기억 계단을 뭐 만들자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활동하던 이제 동아리 회원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알리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기억 계단 만들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막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기사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많이 알려져서 되게 좋았고 또 이제 평화나비 런도 원주에서 한번 했었어요. 이게 기부 마라톤. 네, 기부 마라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죠. 네. 어쨌든 이게 문화를 매개로 좀 시민들과 함께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호흡하는 어떤 그런 자리도 좀 많이 만드시는데 집중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이후에는 뭐 원주문화재단 뭐 지지대 활동도 하셨었고 문화도시 사업과도 이제 또 뭐 그림책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사실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뭐 문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기획을 해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더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지대에 좀 참여하게 됐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이제 또 국인님이랑 네, 뭐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지역에서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나눴었고 네, 문화로 어떻게 좀 기획해볼까 뭐 이런 기획력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배우고 그런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어떤 연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지대 때 만난 사람들과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 기획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가지고 거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들의 활동이나 아니면은 저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의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이렇게 단순히 문화 기획뿐만이 아니라 더 이런 청년 활동, 아니 이런 지역 활동에 더 방향을 갖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쥐지대 처음 신청하고 이랬을 때는 더 저는 약간 콘텐츠 제작이나 약간 문화 기획 쪽의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거기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면은 지금의 이런 활동 방향을 좀 갖게 된 것도 있지 않나. 지금 활동 방향은 조금 더 이렇게 문화 기획 안에서도 의미를 담거나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세상을 활동들. 띄웁자. 네,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어떤 있다. 면에서는 네. 그래서 동지들을 만났다 그럴까요? 귀합했죠. 네. 그 미진쌤 위원장님께도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역량과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제 정치를 하시는 것과도 많이 좀 상호작용되고 접목되는 지점도 있을 거거든요. 뭐 보고도 느끼는 지점이 그 영역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지점도 좀 있었을까요? 문화와 좀 연결되는?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 사실 문화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가장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제 방금 국인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원주에서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짜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뭐 청년으로서의 고민 그리고 또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뭔가 그러니까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그러니까 맴돈다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 좀 더 이제 실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더 이제 정치 정당 활동에 좀 더 이제 지역으로 나와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고민 또 비슷한 질문 비슷한 불만 이런 게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그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결국 거기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같은 질문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일정 부분 아니면 상당 부분은 정치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일단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원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뭔가를 기획해서 우리의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이것이 좀 더 이제 실체적으로 뭔가 보여지고 현실화되는 그 과정에는 좀 정치가 필요하겠다는 저의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뭔가 공통의 의식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방법이 맞아요. 있었을 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누군가의 몫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멈췄던 거고 어떤 면에서는 네. 하여간 이게 작당 모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거든요. 갈수록 작당 모의할 기회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이런 걸 해야 이런 우리 같은 좀 청년들,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올 수 그때 있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이렇게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이게 그런 GG대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 이후에 이제 현장에 바로 좀 놓여졌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진짜 말 그대로 사회에 놓여져서 실제로 겪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놓이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던 거죠. 그게 뭐 약간 대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도적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회초년생의 고민들로서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뭔가 그냥 우리가 재밌는 활동 이런 걸 넘어서 이 제도적인 부분들의 문제 해결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기획에 발을 담궜던 친구들이 어떤 청년 활동, 지역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지대 일기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도 계속 꾸준히 남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걸어오신 길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주민에게 권력을 미진쌤은 지금 어쨌든 쭉 봤을 때 좀 사회에 어떤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갑자기 사상 검증했어요. 그래. 왜냐면 이제 쭉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해오시면서 이제 쌓아오던 생각이나 신념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좀 바꾸고 싶은지 약간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뭐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뭐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저는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귀담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살아가는 시민들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귀담아 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듣고 이제 뭔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에서 거의 대부분 그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더 이제 스스로 요구하는 것들이 뭔가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가 직접 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뭔가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시민들이 가지게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의식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여론, 의견, 힘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의가 지금 제대로 의회가 됐든 시 정부가 됐든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게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4년에 한 번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선택만 하다 끝난다. 네. 수동적으로. 그게 맞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뭐 예산을 봐도, 그러니까 시의 예산은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증가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증가한 만큼 뭔가 나의 그 삶에도 질이 좀 달라졌나 생각해 보면 저의 삶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 같거든요. 체감이 잘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 이제 내가 요구한 것이 좀 반영이 되고 좀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직접 참여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고 좀 그런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권력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좀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서도 좀 실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저희의 코너의 기획 의도와 딱 맞는 문제의식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긴 한데. 그게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뭐 문화 현장이든 다양한 네.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한계를 극복해내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네. 민의가 결국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4년에 한 번 해도 그때뿐이고 네.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진보당에서는 네. 그런 그 주민에게 권력을이라는 모토를 걸고 한 전국에서 21개 이제 뭐 그 지자체에서 이제 주민대회를 열었어요. 아, 당에서? 네. 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그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매년 봄, 여름이 되면 이제 어떤 그 요구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가장 뭐 먼저 실현이 됐으면 하는 사안들을 뽑고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에 해결하고 우선 해결 과제를 정해서 이제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대회를 열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노원에서 먼저 이 주민대회가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의 좀 평가가 좀 오랜만에 정치에 대해서 좀 통쾌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평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에게 권력을 준다는 건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원권도 했었었나요? 강원도는 아직. 언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공론장과도 계획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정말 좋은 시도라고 보는 게 제가 이거를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SNS에서.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올 초에 사실 처음 원주시도 보니까 이제 작년 예산안을 봤더니 그 순세계 잉여금이 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잘 운영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흑자를 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 의미는 아니지만은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집행이 네. 제대로 안 그 돼서. 돈이 남았다는 거는 사실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그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를 의미하는데 그 예산만으로도 사실 요구하는 것들을 뭔가 우선 해결 과제로 정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예산인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설문을 좀 받아서 알리는 활동들을 좀 하기도 했었. 맞아요. 저 그 현수막 봤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설문조사. 네. 네. 지역에서 뭐 진보당 현수막 많이 보게 됩니다. 원주에서. 네.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거시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주민 대회 같은 경우도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던 걸로 봤던 것 같거든요. 어디 저 노천극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쭉 네, 모여 있는 맞아요. 걸 봤던 것 야외에서도. 같은데.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정당 중에서 이렇게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진짜 특히
어떤 주민 자치의 네. 관점에 봤을 때 대단하다라는 또 생각을 그때 네. 했던 것 같고 중요한 문제의식에서 맞아요. 출발한 좀 해결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진보당인가요? 진보당 얘기가 나와서 진보당을 어쨌든 지금 진보당 계열의 또 정당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까 그 총학생회 정책 토론회 선거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그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통합진보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적절하냐를 두고 막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때도 들으면서 아무리 질문이 없어도 뭐 별 질문 다 한다. 그때 이상한 질문 진짜 많이 왔어. 무슨 교가 불러보라는 질문도 있었고 아직도 난 이게 대학인가. 그때가 2013년쯤이었죠. 3년. 네, 2013년. 근데 그쯤이 저희하고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나왔을 때 당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질문하는 꼭 자기가 튀고 싶어서 이상한 질문 한다니까. 막 교가 불러보라 막 자기는 뭐 알고 있을지 몰라도 뭐 아무튼 그런 질문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통합진보당 뭐 아니면 진보당 이런 계열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뭐 남들이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이실 겁니다. 뭐 정의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뭐 녹색당, 노동당 뭐가 다르냐 하는데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엄연히 다 다르거든요. 네. 진짜 다르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이거 같이 보면은. 그래서 미진 쌤은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진보당 계열에서 좀 활동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좀 어떤 점하고 좀 본인의 가치관과 좀 맞아 떨어졌는지 그런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 사실 한번 해산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연합정당 형식으로 만들어진 정당이었거든요. 그 안에 뭐 흑수저당도 있었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네. 농민들 당도 있었고 네. 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보당은 청년당, 농민당 그리고 뭐 여성 엄마당, 빈민당 뭐 이렇게 노동자당 이렇게 다 각각의 그 당 형태로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기도 한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사실 뭔가 이렇게 사회가 계속 변해가고 있고 정치의 모습도 이렇게 변해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좀 늘 해왔던 방식으로만 이제 정치를 하거나 이제 운영을 하는 모습들만 봐왔는데 진짜 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진보 정당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그런 가치에 좀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진보당을 좀 계속 같이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약간 이렇게 소속된 또 자기만의 정당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맞아요. 네. 혹시 그럼 미진 쌤은 지금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이전에는 청년당 당원이었죠. 청년당 당원. 네. 그래서 원래 민중연합당 뭐 이런 이름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진보당 네. 계열이 그 맞아요. 당시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어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요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자신의 요구를 직접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만든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보당이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시민이 그런 권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이 직접 정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 활동 이랬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주저되는 거는 뭔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한다 이런 거는 뭔가 그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이 한다. 네. 아니면은 그리고 그 말은즉슨 뭔가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약간 그런 좀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아마 많은 분들도 좀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들 뭐 주변에 물어보면 뭐 정당 가입했다 그러면 너 정치하려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당인지는 중요하잖아. 네. 일단 정당에 가입했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놀라운 당에 일이에요. 그게 특이한 떠나서 일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민 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 어떤 주민에게 권력이 없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장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정당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진보 당이어서 좀 매력을 느끼고 좀 끌리게 됐던 지점. 방식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장 뭔가 그런 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이제 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직접 얘기하고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좀 지향하는 방향들에 네, 공감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계급성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쵸. 그런 지금 활동들이 계속 네. 운영도 그렇고 이루어지고 있고 뭐 사실 저는 활동했던 진보 정당의 좀 궤적은 이제 민생은 어떻게 보면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도 슬픈 저는 진보신당 계열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뒤로 뭐 노동당 뭐 노동당도 쪼개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 하셨던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데 이제 진보당이 어쨌든 그것은 분명합니다. 진보당이 지금 진보정당 중에서 제일 당원수가 많고 그 풀뿌리 조직과 가장 잘 결합해 있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지금 뭐 사실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선전하고 있는 정당인 거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지금 울산 맞아요. 동구인가요? 네. 김종훈 동구청장 네. 또 배출을 했고 지금 국회의원도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진보 정당 중에서는 지금 제일 어쨌든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바로 미진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떤 운영 방식도 그렇고 계급성과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담아내는 방식에도 좀 있는 것 같다. 또 주민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다른 진보 정당에서는 지금 할 여력이 없죠. 못 하고 있죠 사실상. 네. 네, 그런 점을 좀 인상 깊게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효능감을 계속 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에 가입해서 뭔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게 뭐 비단 정당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활동하려면은 거기에서 내가 뭔가 바뀌고 있구나 아니면 내 의견이 어딘가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계속 여기에 동기부여가 생길 텐데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효능감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노동당에 있으면 슬프거든요. 효능감은 둘째치고 네.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다. 정당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그러면 한 10년 넘게 활동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계속 당적을 네. 갖고 계신 지가 10년 넘었죠. 그러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다가 사실은 작년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또 다른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분명 엄청난 큰 결심이죠. 이거 분명 당원과 실제 선거 출마 다른 일이니까 네. 분명히. 일단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뭐였나요? 그쵸. 이렇게 아까 이제 쭉 흐름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뭐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게 뭔가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경험이 필요하다 해서 좀 더 정당 활동을 좀 지역에서 활발하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에서 사실 당이 이제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기도 한데 저 역시 좀 청년으로서 좀 많은 정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내세우는데 정작 뭔가 이렇게 권한이나 책임을 주지 않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많이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당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청년인데 누군가가 이제 뭐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좀 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게 좀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일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보당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역에서 청년이고 또 여성으로서 좀 더 이제 알려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출마를 결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뛰어야겠다. 네. 더 적극적으로 나서봐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출연한 저 김지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다가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이 정치권의 문화예술 감수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특히 원주 지역 내가 답답해서 내가 직접 뛰겠다 해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보통 정치 직접 출마의 출발점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직접 바꿔야겠다. 약간 거기서 어쨌든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있는 뭔가 것 같아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서 그렇죠. 네. 나설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기대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쨌든 출마하신 게 뭐 저희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언젠가는 하시겠지. 약간 신준하는 언젠가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네. 한켠에 뭐 생각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저는 특히 이때 군대에 있었었거든요. 또 선거 있을 때는. 맞네. 네, 그래서 미준아 출마했다는 거를 SNS로 접어 네. 마침 또 출마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그 선거가 있는 해 그 전에 네.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석 때 이제 저희 그 본가가 태장동에 있어서 이제 관설동에서 외곽도를 타고 이제 태장동 쪽으로 가면 이제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가는데 도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거대 현수막을 거셨구나. 네, 거기 이게 현수막이 이제 명절 인사 하시는 미리 스포를 했네. 출마에 네. 대한. 그래서 현수막을 보는 순간 나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었죠. 아니 저 이거 궁금한데 어디라고? 태장동 쪽? 태장동. 근데 네. 지역구는 저기 반곡 관설동 쪽이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그냥 지역구 상관없이 거나요? 이게 현수막을? 이게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아마 뭐 명절 인사 현수막은 그 지역구 상관없이 그냥 원주에 다 다 많이 보이는 곳에 곳곳에 이제 걸어요. 그때는 뭐 선거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좀, 것도 알리는 있고 식으로. 평소에도 이제 저희가 현수막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곳곳에 걸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노출이 많이 돼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저기 우리 맨날 얘기하는 저 파이팅 의원님 최땡 재민님 최땡 재민 의원님께서도 곳곳에 다 걸잖아요. 자기 지역구 상관없이. 그 현수막 보셨나요? 그런 파이팅 이유인가? 현수막? 봤죠. 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진짜. 그러니까요.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하여간 그런 것도 하나 궁금했었고. 하여간 저희는 뭐 그랬는데, 근데 또 주변에 같이 활동하던 어떤 동료 활동가 분들은 놀라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주변 아니면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랐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라거나 뭔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좋게 바라봐지기가 어려운 뭔가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주변에 밝힐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스스로도. 네, 그런데 오히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러려니 네. 약간 이때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이구나.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다들 이제 약간 이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내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변에 활동할 때 막 정치에 관심 있는 막 저같이 그냥 정치에 과몰입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뭐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막 출마를 해서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두기가 그렇게 쉬운 경험은 아니잖아요. 흔한 맞아요. 경험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다들 뭐 비슷한 반응이셨군요. 다들 정말 하나같이 좀 의외였었죠. 응원도 근데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어쨌든 뭐 이제 위원장님 미진 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보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정치인이 되면은 우리를 좀 어떻게 대변할지에 대해서 다들 좀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군대에 있어서 물론 어땠어요? 딱 출마하셨을 때. 네. 출마하셨을 때요. 네. 특히 또 저희 지역구였어가지고 그래 반곡 관설동 사시니까 네. 저는 궁금했다고 그런 그래서 여론이 더 어땠는지. 약간 반가웠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지금 찍을 사람 없었는데 잘 됐다 뭐 이런 거구나. 맘 놓고 찍을 사람 생겼다.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은 뭐 지금이야 조금 그래도 원주하는 척에서 이렇게 뭐 시의회 소식도 전하고 그랬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시의원이 누가 계신지는 알았지만 정말 의정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민쌤이 나오셨을 때는 만약에 어쨌든 그래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정말 더 반가웠죠. 저희 지역구로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난 그 현장 여론
결혼 되게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아내만 있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뭐 약간 농담처럼 뭐 다른 동료들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내 소중한 한 표를 미진 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네. 다른 분들은 찍고 싶어도 못 찍으니까 지역구가 달라서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좀 하기도 하고 그런 그랬었죠. 네. 당사자의 진정성과 내향인의 선거운동. 그때 출마하셨을 때 이제 출마 변을 읽어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의원 후보다 이런 걸 거셨어요. 어쨌든 뭐 그동안의 활동에서 좀 기인한 문구였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문구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시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의회 역대 구성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다. 대부분 다 자영업자거나 맞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불로소득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인의 마음이나 이런 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저도 들더라고요. 구성을 보면. 뭐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미진쌤은 좀 남다른 또 궤적일 수도 있고 지금 시의원 구성을 봤을 때는 좀 시민들한테는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냥 실제로 좀 진정성을 좀 담고 싶었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제가 그동안 활동하고 일해 오면서 이제 들었던 고민들과 뭐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내겠다 이런 의미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미디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코로나 시기가 있으면서 좀 그 시기를 강사들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문화기획 활동을 했던 분들이랑 다 진짜 어렵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느꼈던 것들을 또 반영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사실 당사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당사자가 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원 구성을 보면은 누굴 대변할 때가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미진 쌤은 뭐 그동안에 이렇게 또 활동해 왔던 것이 어쨌든 좀 더 우리는 잘 아니까. 그렇죠. 누구를 대변할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쉽게. 네. 어쨌든 정치에 뛰어드셨을 때 지난번에 손준기 의원은 그 얘기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자기 이제 시작했을 때 저 정치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젊은 정치인들 발굴한 뉴에이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어렵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 예를 들어 뭐 정보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아직 지금 뭐 선거구랑 선거제도 못 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하여간 기성 정치인들 문제 많잖아요. 지금 이거 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비용이 제일 큰 문제겠죠. 아무래도. 물론 기초의원을 위한 선거제도 뭐 이게 모금 제도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는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뛰셨을 때 진입장벽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약간 이렇게 결심했을 때와 직접 결심한 이후는 이제 현실이잖아요. 만만치 않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비용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한계나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선거운동을 다 이제 당원들이 직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적으로는 조금 제가 이제 청년이고 또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좀 일을 해오다 보니까 모아놓은 가진 재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제 그 공보물의 재산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그런 후보들이 계세요. 그렇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할 수 있는 만큼 좀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고 좀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식을 들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 덕분에 좀 더 이제 선거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제도적으로 궁금한 기초의원도 어쨌든 이렇게 후원 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선거 때. 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 이게 후원에 만들어서. 그렇죠. 손준기 의원이 지난번 얘기는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게 뭐 언제부터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후보 등록할 때 청년 후보는 뭐 있나요 인센티브가? 네. 후보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이 조금 할인돼요? 얼마예요, 근데 기탁금이?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몇백만 원대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고 유세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장을 돌아다닌다는 게 저희 같은
극단적 이 MBTI I 성향의 사람들 일단 많이 만나는 게 힘들고 맞아요. 악수하는 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상 저희는 특히 부담스러워서 엄두가 안 나는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지역을 누비면서 뭔가 유권자를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유세하는 거는? 저도 사실 뭐 MBTI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극 I 성향이라서 네, 어떻게 사실 하셨어? 선거운동을 뛰기 전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이제 걱정도 많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달라지나요?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이 좀 뭔가 개인의 고민보다는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그 이유나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있었고 또 실제로 선거를 뛰면서 만났던 분들이 진보당 후보에 대해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조금 많이 놀랐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거대 양당 정치의 회의감이나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정당 그 후보로 나온 이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사실 그 힘으로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응원을 받으면 확실히 좀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뭔가 이렇게 그렇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위축되던 마음도 그냥 갑자기 이제 확 네. 불 붙을 것 같고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유세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되게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뭐 있으면 뭐 나만의 방식이 있었나요? 많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는 시민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알리기도 하고 좀 그간의 좀 어떤 뭐 이렇게 요구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뚜벅이 유세를 좀 하셨군요. 네, 그랬던 것 광고 관설동이 이게 도심치고 그래도 면적이 꽤 넓은 편 그렇죠.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많이 그렇게 다니면서 했었던 운동화 미창이 다 기억이 다시지 있어요. 않았을까 싶은. 네, 그리고 또 이제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지인분들이 선거 그 유세에 함께 같이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또 이제 유세차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힘이 나네요, 진짜. 또 이제 피켓 같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게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막 이렇게 어디 행사장을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굴 빛으로 네. 약간 혹시 그렇게도 하셨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했죠. 동민 화합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것도 막 하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네. 네, 아무래도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려야 그럼요. 되니까. 네. 그런 전통적인 방식과 또 어떻게 보면은 바닥부터 이렇게 정말 걸어서 뚜벅이로 유세하는 또 열정적인 방식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접목해서 하셨다. 양당 정치의 피로감을 실감하다.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 이제 좀 그런 그 양당 정치에 실망했다. 네. 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네. 진보정당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는데 좀 정말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실제로도 바닥 민심에 그런 게 많이 깔려 있군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 원주에 출마한 시의원 중에 유일한 제3정당 소속이었어요, 사실. 네, 맞아요. 위원장님이. 네. 나머지 뭐 무소속은 있고 막 그랬지만은 다 양당이었어요, 사실은. 네. 일단 시민들은 그거부터가 일단 되게 신선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 뭐 이런 거를 느끼는 분들 많다는 게 뭐 지금 제3정당 하겠다는 뭐 떴다방처럼 막 정당들 막 엄청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걸 좀 여론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시선을 실제로 선거운동하면서 느끼셨다는 게 어쨌든 시민들은 좀 그런 걸 원하고 있다. 네. 뭐 지방 의회도 그렇고 뭐 국회도 그렇고 네. 좀 이 양당 정치를 좀 균열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다는 거를 좀 새삼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뭐 낙선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700표를 네. 얻으셔서 4.03%, 뭐 5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의미 있는 또 성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역량과 어쨌든 경험을 또 정치인으로서 처음 출발하시면서 쌓은 거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 저번에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국인 씨는 위원장님 당선될 줄 알았대요 그때. 네. 전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근거가 뭐였어요 근데? 네? 아니, 뭔가 나름의 추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 강한 믿음이라 해야 될까요? 그의 정세 분석, 독특한 그러니까요. 구석이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이게 하고. 사실 정세 분석이라고는 강한 염원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들 네. 뭐 당선되기를 원했지 맞아요. 않았을까. 어쨌든 우리 동료가 또 출마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던. 어쨌든 진보정당 후보로 처음 출마를 해서 완주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지금 뭐 선거 끝난 지 1년 반 이제 지났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이 결과를 두고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뭐 어떤 가능성을 엿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 두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과정에서 느낀 게 좀 가장 컸었죠. 네. 그러니까 좀 진보 정치에 거는 기대감이라든지 좀 양당 정치에 대한 뭐 회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었고 어쨌든 진보당을 믿고 이제 투표를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좀 실력을 갖추고 좀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 활동을 하고 또 그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얻는 계기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가능성도 좀 엿볼 수가 있었고. 그렇죠. 원광수 시정의 아쉬운 점. 진보당 지금 원주시 지역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또 민선 8기 원광수 시장 혹은 또 김진태 도정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어떠세요? 딱 봤을 때 갑자기 시정 평가로. 네. 또 정치인이시니까 또 나름의 관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는 이제 원주 지역위원회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 그 해양 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서명을 시민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봤더니 이제 뭐 매주 수요일을 이런 뭐 해산물 하는 그거 뭐 물에 들고 찍으셨잖아요. 네, 시장님이 날로 사실.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원주의 그런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좀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해양 투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냥 방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그냥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또 이제 여름부터 해서 아카데미 극장 문제도 진보당이 이제 계속 연대를 같이 해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계속 요구했던 거는 정말 거의 단 하나 시정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였죠.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다른 걸 떠나서 제대로 된 수기 과정 한 번 하자 이거였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히 무시한 채로 그냥 철거를 강행했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봄이 굉장히 필수 노동이 됐고 또 원주시가 이 돌봄 관련해서 이제 뭐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 돌봄을 하는 그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을 이제 시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처우 같은 것들은 좀 이제 다 빠져 있는다든지 예산에 이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좀 아쉬웠고 또 농업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생산 그자에 대한 비용 보장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네. 비판 지점들이 있는 거고 농업 예산은 사실 원광수 시장 공약이 또 전체 예산 대비 10%까지 맞추겠다 농업 예산. 근데 지금 오히려 긴축 재정해가지고 농업이 타깃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저 지역 언론에도 농민분이 이제 칼럼도 쓰셨는데 약속을 못 지킬 망정 더 깎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것도 어쨌든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고 뭐 돌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희도 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뭐. 저희도 맨날 뭐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평가 내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좀 평가가 나온 거고 김진태 도전 뭐 말할 것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네, 뭐 하여간 자. 제3정당이 시의회에 입성한다면 시의회 사실 돌아가는 상황 이번에 이제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때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결국에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분명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뭐 최선 다했다고 자평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출구 전략 통해서 좀 빠져나가는 모양새도 있었고 아카데미 극장 상황에서도 국면에서도 말이죠. 거대 양당 체제에 좀 균열을 일으킬 좀 제3정당의 존재가 정말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시 의회가 계속 사실 양당 체제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이 느슨해진 이 시의회에 긴장감을 좀 불어 넣어줄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정의당 시의원 윤민섭 의원이 한 명 들어가니까 그래도 거대 양당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분명히 또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유일한 제3정당 후보로서 또 선거를 완주하셨었으니까 이 시민들에게 좀 거대 양당 체제의 어떤 균열, 제3정당의 필요성 특히 진보 정당이 시의회에 입성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국인님이 그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의회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뭔가 알게 하는 계기 를 진보당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정규직 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현실에 맞닿아져서 그 목소리가 좀 직접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늘 시의회 리뷰를 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얘기는 그래도 시대적 과제니까 좀 나오긴 한데 특히 이번 시의회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노동 정책에 대한 얘기가 진짜 없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됐든 이런 얘기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뭐 당연히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요. 네. 전체 시의회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지점이 너무 많다. 맞아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얘기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시의원의 존재가 정말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진짜 시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 소멸에 있어서 사실 일자리의 개수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더 이제 뭔가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고자 할 때 고려가 많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거나 좀 목소리를 직접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김재현 시의원이나 손진기 시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건 결국에는 민원이 와야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장을 아는 시의원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 특히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의원의 역할 중에 민원 처리도 있습니다만 민원 처리만 하려고 또 시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법을 만들고 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집행을 또 요구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특히 어떤 노동자에 대한 문제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되게 민생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원주에서도 이제 다 겪고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그렇게 와닿게 느끼는 사람의 뭔가 와닿게 느끼는 사람의 뭔가 목소리 그게 이제 정치에 반영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당, 특히 진보 정당. 네. 아무래도 이제 노동계급이나 이런 쪽을 더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까 시의회 구성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구성이 우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당 체제는 물론이고 살아온 궤적 자체가 우리와는 좀 다른 궤적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더. 무엇보다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맞아요. 담기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좀 일률적인 네. 측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정당이 딱 이렇게 양당으로 국한되어 네. 있으면은 그 안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 저 표결할 때도 잘 지켜봤고 그리고 뭐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또 쉽게 야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대 양당. 네네. 여의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주시의회 정말 어떤 제3정당, 뭐 진보당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갔다면 정말 정말 새로운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게 오히려 한 명이 들어갔을 때 큰 균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2006년에인가요? 2002년에 강원도의회 민주노동당 도의원이 한 명 들어갔을 때 그때 도의회에 정말 이상한 관행들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했던 기사들을 많이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막 야매로 했던 관행들을 막 이런 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사실 긴장감을 주고 정말 공적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다. 네네. 원주시의회도 여성 의원이 들어가면서도 바뀐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 여성 화장실 처음으로 생긴다든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정치할 힘을 키우는 꿈. 정치를 하면서 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에서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나은 지역을 위해서인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목표가 어쨌든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하는 유권자를 넘어서서 이제 일상에서 정치할 힘을 키우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정치할 힘을 키우도록 만드는 게 좀 저의 목표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기후,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저를 둘러싼 키워드인데 좀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저의 이야기를 좀 정치에 담아내고 또 시민들이 힘을 키워서 직접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그러니까 목표는 제가 살아가는 이곳 원주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것. 이런 네, 그림을. 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키워드들이 지금 굉장히 뭐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정치와도 비슷하게 중앙 이슈에 모든 게 좀 갇혀버리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역에만 오면은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기후위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고 있고 네. 강원도는 난리가 맞아요. 나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뭐 화력발전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동해안 쪽에. 네, 네. 원주도 마찬가지 저희가 뭐 누차 지적했던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걸 지역의 담론으로 또 중앙 아젠다를 또 풀어줘야 될 사람이 또 필요한데 뭐 그런 사람을 본인이 이제 민쌤 본인이 어쨌든 정치로 대변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과 함께 또 규합하는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역시 다음 출마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계획을 좀 세워두고 계신가요? 그쵸. 아무래도 지방선거 네. 차기 네. 또 한번 방콕관설 통해서 좀 시의원으로서 노리고 계신 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사실 저는 준비를 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뭐 지역구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풀뿌리를 좀 어떻게 좀 다지시는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하게 어떤 뭐 저 자신을 알리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늘 진보당이 해왔던 좀 많은 그런 일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요구를 좀
모아내는 역할들을 좀 하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주민대회 같은 것들처럼 좀 주민들이 직접 이제 이 예산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좀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서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함께 이제 당을 하고 있는 당원분들이랑 어떻게 좀 지역에서 우리가 진보 정치를 이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진보당의 주민대회 이런 건 진짜 원주에서도 한번 하는 맞아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3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2년 반인가요? 진짜 얼마 안 2년 남았네. 반 정도 남지 않았나요? 또 바쁜 또 앞으로 남은 또 선거까지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정치 영역이 아니라 뭐 미디어 강사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뭐 그림책 관련된 활동일 수도 있고 요런 뭐 최근에 SNS 보면은 농사도 또 짓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짓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문화 그 공간에 있는 친구들이 네, 농사 동아리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뭐 미래 식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네, 뭐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면서 좀 활동하고, 네.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뭐. 저는 이제 그런 동아리 같은 것들을 이제는 같이 하진 않는데, 네, 저는 좀 요즘에는 그러니까 청년으로 좀 지역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감 있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학생들이 가장 뭔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가장 그 관문에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더 나은에서도 어쨌든 관련 활동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저는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더 나은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림책도 요즘에는 안 하고 있고, 네, 저는 주로 이제 당 활동 위주로. 아, 그러면은 많이 앞으로 이런 하고 청년 있어요. 노동 문제도 당의 지역 위원장으로서 계속 풀어보시겠다. 네, 맞아요. 이제 지역의 당 활동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주로 했던 활동들이 그 남은 예산 시민 뜻대로 활동이랑 그다음에 여름에 있었던 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이제 반대하는 서명 받고 아카데미 극장 연대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이제 계속 해왔었거든요. 완전히 당의 그 지역 위원장으로서만 이제는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오케이. 연장선의 고민으로 좀 이제 노동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집중을 하고 거기 있어요. 그쪽으로 네. 하시겠다. 미디어 강사나 이런 쪽도 그러면은 계속 하시긴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디어 강의는 같이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강사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 모임에서 계속 이제 뭐 이런 프리랜서 강사라든지 미디어 교육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마 같이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겠네요. 본업도 있고 약간 이렇게 정당 활동도 또 하시면서 동시에 또 그렇게 네트워크에도 또 활동하시고 바쁩니다 사실. 네, 다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출연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낯간지럽지만 오늘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했고 어떤 곳이든 좀 이렇게 진보당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재밌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자주 모실게요, 근데 쌤. 맞아요. 왜냐면은 네. 진보당의 어떤 활동들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느끼시는 지점을 한번 그 주제를 딱 잡고 그렇죠. 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역에서의 청년 노동 문제를 말씀해 주실 거다 보니까 2년 반 동안 어떤 준비기를 한 분기마다 저희 방송 뭐 정기적으로 좀 나오셔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저희한테도 참 느끼는 바가 좀 많지 않을까 저희 방송 입장에서도. 저도 오늘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한번 쭉 돌아보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원주에 대학 때문에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살면서 어떻게 좀 뭐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또 여기에 내가 어떻게 애정을 가지게 됐는지 좀 그런 과정들이 다 좀 이 안에 녹아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네,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이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다음에는 저 진보당이 어쨌든 계속 이제 집중했던 문제,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또 모셔서 좀 자주 들어도 다음에 또 활동을 뭔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고민해 오셨던 문제를 한번 저희가 주제를 잡고 네. 왜냐면 사실 이 뿌리 깊은 정치 코너 자체를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을 약간 염두에 두고 좀 짠 면도 있어가지고 이 코너가 사실 위원장님이 나올 때만 가동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자주 네. 한번 나와주시는 것도 이 코너를 위해서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 다음 또 선거까지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계속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과 네. 협의를 네. 해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네. 또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다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네. 서로 네네. 주고받은 또 좋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장미진 진보당 강원도당 원주시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올해 첫 주비로드로 찾아뵐게요. 우리 주비 씨는 뭐 비혼주의자를 지금 뭐 자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방송 때도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해가지고 혼자 사는 즐거움을 엄청 또 만끽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인 가구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저도 혼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고 또 혼자 네네.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미덕이나 이런 게 저도 공감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 관련해서 뭐 저희가 이미 사실 녹음을 끝냈습니다.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걱정이거든요. 편집을 지금 하는 중인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주비 씨가 한번 이게 한번 뭐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얘기를 끝없이 아주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1인 가구로 살게 된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되게 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한 편에 담기 되게 어려울 정도였는데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주비로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105회 2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쪽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